먼저 우리 이제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건데요. 제 책이 듣기의 말들이니까. 그럼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듣기 책이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경청에 관한 섹션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책이 방법론을 다뤄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주로 다루거든요. 어떻게 더 잘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방법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요리를 빠르게 맛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계속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구글이나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방법론을 이렇게 검색하고 또 그 방법론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방법론 how보다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질문 이전에, 물론 그 질문도 필요하죠. 이전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걸 nobody knows, 누가 안다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작으로 읽기의 말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유유에서 말들 시리즈가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인간의 언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4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들어요. 그죠? 네, 귀가 트이면서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듣다 보면 입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oral language죠. 그러니까 입말이라고 하는 구술 언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이제 문자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다니면 애들이 이제 5-6살쯤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한글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읽기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읽는 활동을 몇 년 하다 보면 스스로 그 문자를 이용해서 쓰기를,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대로 이제 4가지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2개는 oral language와 관련된 활동이고, 뒤에 후자의 2 활동은,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written language라고 해서 문자와 관련된, 문자 언어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근데 유유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사석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강릉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말들 시리즈 중에서 요 4가지 시리즈는 꼭 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말들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가지고 장기화될지 몰랐고, 최근에는 이제 걷기의 말들이라는 신간도 나왔는데, 그 마녀체력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책 쓰신 분이 걷기의 말들을 최근에 냈는데, 제가 이렇게 살뜰하게 또 유유 홍보도 해드립니다. 참 유유에서 참 기뻐할 일일 텐데, 대표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었나? 그래서 이 말들 시리즈 중에 이 4권의 책은 꼭 내고 싶었다. 그러면 순서대로 원래는 듣기부터 내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활동이 쓰기의 말들을 이제 은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초록색 표지에 그 책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순으로 읽기의 말들을 저한테 써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읽기의 말들을 제가 이제 벌써 5-6년 됐죠. 그때 이제 6년 전에 이제 그걸 내고 나서, 같이 강릉 여행을 가자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강릉 여행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강릉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제가 곧 인간의 4가지 언어 활동과 관련된 말들 시리즈를 내고 싶은데, 지금 2권은 나왔고 듣기하고 말하기도 한번 써볼 의향이 있는지 저한테 이제 박정수 선생님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게 몇 년 안에 다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2권도 아니고 1권이 6년이나 걸릴 줄 저도 몰랐고, 대표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대표님 애만 태웠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쓰게 말들도 내가 쓸걸.
그랬으면 쫙 4개 연작을 내가 다 쓰는 건데, 아, 그걸 왜 은유쌤한테 줬대? 내가 그랬더니,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읽게 말들을 내고 나서 제가 이제 듣기의 말들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만 6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사실 제가 한 2, 3년 정도 국내외에 나온 이제 듣기에 관한 책들을 이제 상당 부분 섭렵을 하고 자료 정리도 해놓고, 자,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정리해서 쓰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대표님도 책 안 나옵니까? 언제 씁니까? 하고 이제 가끔씩 다정하게 압박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써야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딱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지난 한 3년간 듣기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음에도 실제로는 전혀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못 참고 탁 이렇게 그 말이죠 하면서 나도 그거 아는데 하면서 끼어들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 말 끝내기 전에 이렇게 끼어들면서 말을 하는 이런 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 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책은 낼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암과 삶이 한 끗 차이잖아요, 사실. 암, 삶, 그죠? 시옷하고 이응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중성, 초성이 다 같잖아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암, 삶이 진짜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 암, 삶의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아는 대로 다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정 부분에 100% 교집합이 발생할 수는 없죠. 일정 부분 아닌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이 책을 쓰기에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2년 정도 제가 읽어왔던 책 앞으로 쓸 내용을 내면화시켜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유유출판사에서 저 말고도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책을 먼저 내고, 이제 저한테 작년에 이제 2년 기다렸는데 이제 책 쓰실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써보겠다 해서 작년 늦여름, 가을, 초가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갖고 올 봄에 마무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죠? 우리가 지금 방법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답이 없는 존재론,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읽게 말들에서도 제가 초점을 맞춘 게 어떻게 읽는가 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왜 굳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제가 그 얘기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 교실을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양수의 3다 아시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사유하고, 요 3다라는 이름의 그 글쓰기 교실을 10년째 꾸려가고 있는데, 글을 잘 쓰는 법도 중요하지만, 배워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왜 내가 글을 써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운동을 잘하나?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건강해지려고. 왜 건강해야 되는가? 당연히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거 질문인가? 당연히 건강하고 싶지, 인간이라면. 누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겠어?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안 던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이런 방법론의 얘기가 교회 안에도 넘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의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재론의 질문을 우리가 좀 먼저 던져야 된다. 근데 존재론의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저 자녀가 넷이나 되지만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뻔해요.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죠. 답이 없으니까.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이러면 답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잠비었어, 이거나 따라. 보통 이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냥 허탈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죠? 답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더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일수록 자꾸 던지고 고민을 하고 답 없는 속에서 그 답 없음의 고통을 사는 것도 힘든데 답 없음의 고통이라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게 있지만 저는 영어 표현으로 빌리자면 pain of uncertainty라고 생각해요. 불확실성의 고통이거든요. 뭐 하나 확정된 게 없어요. 내 인생과 관련해서. 그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확정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자식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든 것이. 아이들이 내일 시험인데 오늘 왜 지금 고3들이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 왜 힘들어요? 불확실성의 고통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을 which makes me crazy.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고 불확실성의 고통을 주는 질문을 저는 자꾸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안 던지는 이유는 전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불확실성의 고통과 직면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질문을 저는 안 던진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불확실성의 질문을 던지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이 없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철학자는 할 법한 얘기를 제가 처음에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강의 아닌 오늘 나눔도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한 소절로 책에도 인용이 됐지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너와 나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마틴 부버의 탁월함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세상에는 단독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홑말이 없고 다 짝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그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반란을 일삼는 유대인들을 저것들 진압하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진압하면 또 반란을 일으키네 해서 로마에서 티투스를 보내갖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쫙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고 중국에서도 살았고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러시아하고 동유럽 쪽인데 그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세 근대로부터 이루어진 그래서 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특히 18, 19세기 강성했던 그 하나의 신앙 사조가 있는데 그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데 유대교 동유럽의 그 이디시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그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그 하시디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던 대표적인 학자가 마틴 부버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하시디즘에 관심이 있으면 하시디즘의 영향권 속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한두 명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좀 아실 텐데 어쨌든 참 신비로운 얘기잖아요. 이 세상은 혼말이 아니라 짝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짝말은 두 종류의 짝말인데 하나는 나, 너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너라고 하는 혼말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나하고 하이픈 너 이렇게 공존하는 이게 하나의 단어고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나 하이픈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 너, 나, 그것. 근데 여기서 나와 너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기울이다가 뭐예요? 한자로 경이죠. 기울 경자죠.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왕지사 태어난 거,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네, 이제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왕지사 태어난 거, 인생을 살면서 나 그것에 관계만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너의 관계를 찰뜰하게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청을,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청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경청하지 않는 사이는 결코 나 너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나 그것의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는 객체의 관계, 주체와 주체 관계가 아니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그치는 거죠.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두 글자로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소통의 알짬이자 고갱이, 핵심이 곧 뭐다? 저는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들어야 하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 속에 살아가려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경청을 하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소통을 하고 나와 너라고 하는 짝말 관계로서의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면 정서적으로 어떤 반응이 올까요? 행복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청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부야 쇼조 선생님이 경청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듣는 힘이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미치엘 봄이, 교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그와 완전히 시간을 공유했다.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고 세상에 마치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때 행복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제가 중학교 때 읽으면서 눈물 펑펑 흘렸던 이 좁은 문은, 알리사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저것 묻고 있었다. 여태껏 이보다 더 정성스러운 그녀의 따사로움과 이보다 더 열렬한 그녀의 애정을 느낀 적은 결코 없었다. 경청해 줄 때 사람의 애정을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죠. 네.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각 사람의 사랑의 언어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들어주는 것만큼 행복감을 선사해주는 선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들어야 행복해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Guess what?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어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공하고, 성취도 크게 거뒀고, 인기도 많아,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얼굴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동의를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돼. 네, 다.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 제가 가진 게 없지만 다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쳤을 때 모든 걸 다 가졌어. 근데 역시 신은 공평한가 봐. 왜? 그 사람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서 듣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누가 시니컬하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 행복할까요? 저는 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고 관념주의자고 낭만주의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기 외모도 없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주위에 있어. 물론 이 사람의 삶은 고통스럽겠죠. 네,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문학 전공자라서 되게 세상이 낭만적이고,
내가 체크하고 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장밋빛 벽지 색깔로 바뀔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 참 인생 힘들더라고.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그래서 제가 목사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누가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걸 인지하셨나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인생 힘들죠.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은 더 힘들죠. 가진 것도 없고 인기도 없고 네, 능력도 부족하다면 더 사는 게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고 싶은 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뭐 희망이랄까? 뭐 그런 건데 근데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게도 신은 공평하게도 그 사람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쳐요. 나는 그 사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들어야 행복해지니까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와 너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게 돼요. 산파가 되는 겁니다. 우정이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정한 우정은 산파술이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진정으로 서로 깊은 우정을 맺고 있어. 그러면 이 관계는 서로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A가 B를 품고 새 사람으로 낳아주고 B가 A를 품고 낳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우정과 사랑의 자궁에 상대방을 품고 새로운 사람으로 낳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은 산파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우리나라 작가님의 표현을 빌자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근데 내가 품고 있는 빛이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발견을 못했어. 근데 진정한 우정의 관계에서는 그거를 캐내어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산파가 뭐 받아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 안에 있는 것을, 그죠?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그게 기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꿈과 희망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파잖아요.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내주는 관계. 우리가, 자식을 낳는 관계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가정 출산을 해서 애 넷을 다 집에서 낳았거든요. 집에서 제가 애 받고 제가 탯줄 자르고 조금 억울하게도 산후조리도 제가 4번을 다 했는데 근데 외국에서 살았었어요. 공부하러 외국 갔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인 분들은 장모님도 오시고 뭐 시어머님도 오시고 해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양가 부모님이 다 네가 잘하지? 이러면서 그냥 잘해줄 거라 믿는다? 뭐 학기 중에도 심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네. 이랬는데 어쨌든 제가 산후조리를 4번 또 다 하게 돼서 뭐 저한테는 일종의 훈장. 제가 사성장군은 아니지만 별 4개 4명 낳고 4번 다 산후조리 했다. 뭐 이거 일종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저의. 근데 받아주는 게 우리가 아기만 낳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와시다 기요카즈 선생님이 듣기의 철학이라는 심오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기는 상대에게 자기 이해를 낳는 것이며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잘 들어주면 나도 몰랐던 나를 새롭게 내가 발견하고 나을 수 있거든요. 자기 출산을 하는 거예요. 셀프 딜리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가 항상 나와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물신화된 산업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다. 아마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질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서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도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정말 듣는 관계가 된다면, 진심으로 경청하는 관계가 되면 나와 너의 관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관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게 언제 가능해요? 건강해야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약하면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출산은 또 언제 가능해요?
관계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 출산을 얘기해도 수컷과 암컷, 그리고 인간의 비인간 동물도 그렇거니와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관계만 해도 아기가 안 나오는 게 건강해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산파가 된다, 출산이 된다는 건, 생명을 낳고 가능성을 낳아준다는 건 경청을 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경청을 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책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항상 책 쓰고 나면 멋있는 문장이 나중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항상 개정 증보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출판사에서 별로 안 나가는 책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스트셀러였으면 증보판을 냈을 텐데. 그래도 저 증보판, 개정판 한 번 딱 냈어요. 욕쟁이 예수라는 책을. 예, 개정판을 내긴 했죠. 그건 많이 팔렸어요. 한 17세까지 찍었으니까. 다음이면은 무려 18세네요. 이름값 합니다. 그죠? 욕쟁이 예수 18세.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들어야 하는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작가님 이제, 존재론 얘기했으니까 방법론 들려주시죠? 이제는 why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how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근데 저 얘기 안 하려고요. 네, 그 얘기는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안 듣는 이유, 혹은 못 듣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요. 그래서 남은 지금 30분 지났는데, 남은 30분 동안은 우리는 왜 안 듣는가, 혹은 못 듣는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왜 들어야 하는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3가지 얘기했는데, 플러스 추가는, 약간 세속적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고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플러스 추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성공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하고 강연을 할 기회가 되게 자주 있는데, 이를테면 뭐 대학생 청년들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학교에도 좀 곧잘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미래가 깜깜하다. 왜? 이제 AI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이게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암기를 하는 지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검색하면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식의 의미가 있었던 건 그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가.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몫으로 남아있었는데, AI가 글을 더 잘 써요. 논문들을 읽고 정리를 해갖고 더 잘 요약해서 제시해줘요. 그리고 그 문제점과 한계까지. 정말 좀 무서운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수능 시험 보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아둥바둥 뭐 하는 상황에서 당장은 벗어날 수 없지만, 이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저 사실 그 듣기의 말들 마지막 한두 달 챗 GPT 있잖아요. 거기에 대고 꼭 필요한 인용구가 있는데 아무리 다른 책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챗 GPT한테 이거와 관련된 좋은 뭐 경구나 아포리즘이나 멋있는 문장이 있으면 알려줘. 그럼 얘가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원문으로 알려줘. 한국말로 번역이 좀 서툴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쭉 알려주면 제가 그 문장을 갖고 또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출전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워낙 카더라 토신도 많아요. 출전 엉망인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거 좋다 확인이 되면 이제 제가 그걸 사용하기도 몇 곡지는 그렇게 써먹기도 했는데, 진짜 AI가 놀라울 정도로 이제 얘가 스스로 셀프 러닝을 하면서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논문도 훨씬 더 잘 쓸 것 같고, 되게. 근데 그리고 어차피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점점, 물론 여전히 일부분 보장해주지만 점점 이제 그 힘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물론 내 말이 거짓말로 들릴 거라는 건 안다. 왜냐면 나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에이, 강사님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성공. 가끔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이, 발랄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나도 이 비결대로 못 살아서 성공을 못한 거야. 이 비결 자체는 맞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줘라 얘기를 해요. 공부 좀 못해도 된다. 능력 좀 없어도 된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든, 상대방의 얘기를 지금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팁도 줘요.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절대 끼어들지 말고, 말 가로채지 말고, 그리고 말 끝나고 나면 곧장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참았던 말 해야지 하지 말고 5초에서 10초간 기다려라. 그럼 그 사람이 이어서 말을 또 할 것이다. 그럼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또 말하지 말고 5초, 10초 기다려라. 그럼 또 말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3번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30초 정도를 기다려라.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줘라. 근데 조언을 하지 말고 공감의 반응을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거든요. 잘 듣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듣는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시대거든요. 잘 듣는 사람은 어디 가든 환영을 받고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특히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NBA 농구에 보면 그 베테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기 출전을 별로 안 해요. 한 경기랑 몇 분을 출전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가비지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졌어.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전 선수들을 힘 빼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때우기용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삶을 유심히 봐요. 여러분, 야구에서도 우리가 크게 지고 있다면 오늘은 경기 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수를 패전 처리용 투수라는 말이 난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제일 비극적인 단어인 것 같아. 패전 처리용 투수. 그렇잖아, 진짜. 어차피 졌어. 진 경기야. 근데 그 패전을 끝냈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 빠지는 역할을 맡을까, 그 역할을 맡은 선수는. 근데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진 농구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팀에서 그 사람에게 무슨 최고의 연봉은 아니지만 꽤나 두둑한 출전 시간에 비하면 턱도 없이 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가? 그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다른 선수들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되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반응해주고, 그 역할, 같은 농구 선수인데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 리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크고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팀을 이뤄가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역할은 농구팀뿐만 아니라 회사건 가정이건 어떤 조직이건 어디에서든 다 필요하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이라는 걸,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있으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거든요. 그 생활을 해서 알지만, 부교육자들 안에도 이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고, 거기 안에 흔히 말하는 그 케미스트리가 이루어지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부교육자 모임 분위기가 달라지고, 담임 목사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저는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을 쓰면서 자꾸 과거를 반추하고 회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랬지. 그 목사님 진짜 잘 들어줬었지. 진짜 그런 분이 계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안 듣고 못 듣는가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너무 고상한 소통, 행복, 출산 이런 얘기만 하지 않고 실제적인 얘기, 우리 약간 세속에 때를 좀 묻히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잘 들어줘라, 그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자, 이제 안 듣는 이유, 못 듣는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안 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왜? 네,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저절로 들리니까. 소리가 저절로 들리니까 잘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청주파수대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웨이도와 레이더를 거쳐갖고 고막을 치고 소리가 들어가서 뇌로 인식이 돼서 들리네, 무슨 말인지. 지금 제 얘기 들리죠, 여러분? 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니까. 제가 듣게 말들에도 썼지만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듣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테드 영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헤어스타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그걸, 그죠? 맨날 머리가 이렇게 휙 날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도널드는 트럼프는 머리에도 있으니까 전두환이 진짜 헤어스타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듣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듣지 못하니까 상대방 입모양을 엄청 유심히 보는 거예요.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경청을 안 해요. 들리니까, 기본적으로. 읽기는 물론 우리 이렇게 칙 지나가도 글씨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글자가 많이 있으면, 그죠? 읽으려고. 근데 듣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그냥. 자다가도 잠결에도 옆에 소리가 들리면 좀 조용히 나 자게. 들리니까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데이빗 배너 교수님이 우리가 안 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이 책 쓰기 전까지. 네. 나 정도면 잘 들어주는 거 아닌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맨날 떠드는 애, 걔에 비하면 난 그래도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평한다고요. 굉장히 후하게 우리를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못 듣는구나. 이거를 약간 뼈저리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경청과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심에 가까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회심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는 그런 가까운 경험이 있어야지 변화가 시작된다. 네. 맞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도 진짜 나라는 인간은 들음에 관한 난 쓰레기였구나.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절절한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제 이야기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할 때 작가님이 성은에 보니까 이제는 책을 써도 될 것 같아서 썼다고 하는데 요즘엔 잘 들으세요라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제가 안 들을 때 안 듣는 제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즉각 깨달아요. 네. 이것만 해도 저에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그 자체를 몰랐다니까. 제가 잘 듣는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고, 내가 보충 설명해 줄게 하고 나서고 계속 그랬거든요. 참,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못 듣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못 듣고 안 듣는가? 두 번째는 항상 할 말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웬델베리는 항상 진리인데, 이 사람은.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야기한다는 것은 밀로 가득한 곡식 창고에서 딱 한 줌의 밀을 꺼내는 것과 같다. 이미 전한 것보다 전할 이야기가 항상 더 많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티타임 가지면서 막 얘기하면 막 얘기할 거리 쌓여있잖아. 아무리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4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할 얘기가 산다. 야, 이제면 가야 헤어져야겠다, 이만. 내 정신 좀 봐. 이러죠. 우리 아내가 그렇게 늦게 오길래, 그동안 뭐 했어? 가서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수다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하다. 커피 한 잔만 시킨 거 아니지? 카페 주인 생각해서 2잔을 시켰어야지. 그 정도 있었으면. 그래, 디저트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켰어. 근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랐어. 그래 놓고선, 저도 그래.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들이, 그리고 특히 이건 좀 이 동네 영업 비밀인데, 목사들이 진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수다를 떠는데, 아우, 진짜 모여서 대여섯 시간 쉬지도 않고 수다를 떨어요. 그것도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참 인간들 놀라워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수다를 떠는데, 항상 그래도 말이 헤어지면서도 여전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쉬워서. 참 할 말이 많아요. 네. 근데 내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표현의 욕구를 걷어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경청해서 듣는다. 이건 뭐죠? 사랑이죠. 이건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기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이번 책에 쓴 거죠. 자기 표현의 욕구가 특히 강한 사람일수록 제가 그렇거든요. 제 표현의 욕구가 진짜 강해요. 그리고 소통의 욕구도 되게 커요. 왜 여러분 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흔히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는 책이 있죠. 화성남자, 금성여자처럼. 거기 보면 남자들은 그냥 해결책을 말하고 여자들은 해결책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공감받고 싶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북토크를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는 물어봐요. 오늘 잘하고 왔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면 저는 친구들 잘 만나고 왔어. 그러면 잘했어.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뭔 얘기했어?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내는 뭐 사는 얘기 했지. 똑같이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애들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 했냐고. 아우 힘들어. 하루 종일 떠들고 와서 얘기하기 싫어.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까먹었다 그래요. 얘기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실제로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아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부터 시작했고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얘기를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엄청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소통 욕구가 강해. 자기 표현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어진 라운지에 우리 심 대표님이 공지 올린 거 보셨잖아요? 이번 북토크? 그러면서 이랬죠. 제가 작가님 처음 만난 게 대표님이 작가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와, 이 사람 3시간을 쉬지 않고 떠드는구나. 엄청 투머치 토커다. 나는 박찬호 앞에 갖다 놔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소통의 욕구가 많고 특히 표현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 욕구를 내가 절제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욕망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고 내가 양보해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들어요, 경청하고.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겠나,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듣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항상 할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고 소통의 욕구가 강할수록 듣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저도 했고요. 그래서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클수록 듣지 않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용구가 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리차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의 한 부분 인용해드릴게요. 난 이 부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이 일종의 약간 어설프고 깊이가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실용서적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이런 대목들은 참 반짝반짝 빛나는 훌륭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목을 끌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고 대신 다른 사람과 영광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는 일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거나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입을 가만히 다문 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하라. 그리고 그냥 그거 정말 멋진 일이군요. 혹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놓아두라. 큰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얘기하는 사람은 더욱 신이 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경쟁하려는 마음도 수그러든다. 그 결과 그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흐뭇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자신감에 넘치게 된다. 당신 역시 당신이 말할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지금 나는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충동적인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살다 보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영광과 주목을 나눠 가지는 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주목과 영광을 나 혼자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noticeable life를 살고 싶죠. 그죠? 네, 주목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조지 엘리엇이 쓴 대작 미들마치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나빠지거나 악해지지 않고, 워딩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100%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unvisited tomb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무덤에 묻혀서도 unvisited tomb,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아프네. 이런 사람들 삶은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나빠지거나 악해지지 않는 게 진짜로 살아있는 진정한 히어로, 영웅들인 거죠. 우리 삶의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꽃과 화려한 존재들만 보잖아요. 어떤 그 뿌리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존재들 잘 보질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친한 관계에서 많이 이게 작동을 하죠. 내가 내 배우자를 내 말로 고치려고 하거나, 내 자식들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거나, 내 친구 얘기 듣다가 속이 터졌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러면서 훈계하면서 고치려고 할 때 듣지 않고 자꾸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20대가 다 20대네요. 사회생활 잘하죠, 저? 이렇게 20대부터 시작해서 5, 60대까지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한 연령대에 와서 더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삼다라는 글쓰기 교실을 하는데, 제가 참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20대에서 60대, 간혹 70대까지 오시거든요. 40, 50년의, 반백년의, 반세기의 그 시간의 간극을 두는 분들이 모여서 삶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thank God, 정말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데, 이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결코. 그죠?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진리야. 이거는 정말 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얘기를 해도, 아무리 멋진 얘기, 마음속에 끌어오는 얘기를 해도, 물론 그 얘기를 듣고 그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고마워. 나 정말 달라질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똥 철학이라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나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너 그거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바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모 시작할 때 모모 읽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모를 만나면 삶이 바뀌는데 왜 바뀌어요? 모모가 지혜로운 말을 해줘서? 아니면 간곡거린 간청을 해서? 아니죠. 모모는 그냥 눈을 말똥말똥하게 경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생각을 스스로 발견을 한다고 책에 써 있잖아요. 저는 미하일 옌데가, 모모를 지은 작가가 정말 이거는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고 쓸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만 잘 들어주면 스스로 답을 찾아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 집 애들한테 절대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참 말만 던지려고 합니다. 아유, 참 민망하다. 이거 녹화해서 저희 집 애들 안 보게 하실 거죠? 예, 참.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특히 직업적으로 저같이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말, 멋있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죠. 솔직히, 저같이 제가 이제 그 자비랑 사역자지만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바를 자급사제라고 하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와 명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 뭐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덕분에 박총 작가님 덕분에, 박총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행복과 기쁨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한 자꾸 듣기보다는 말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 역설이 있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것만큼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력을,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평생 모르고 멍청하게 멋있는 말, 좋은 말, 책 읽고, 이런 좋은 말을 너한테 꼭 해주고 싶다, 그것도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왜 듣는 게 어렵냐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듣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되게 고된 노동이, 제가 책에 썼죠. 듣는 거는 정말 고된 노동이다. 제가 주다라는 보조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해주다, 해주다 할 때 있잖아요. 도와주다, 이런 주다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시혜적이니까 표현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고, 이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유일하게 주다를 흔쾌한 마음으로 흔쾌히 쓰는 게 뭐냐면 들어주다. 왜냐면 진짜 이건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엠스카펙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듣기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엠스캇 얘기가 진짜 이 사람이 대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기를 가르쳐라. 어떻게 애들이 잘 어릴 때부터 들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수월하게 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학자로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8번째는요. 왜 듣기가 어렵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특히 제가 뼈저리게 아까 회심에 가까운 참여를 했던 대목이 이 대목인데, 아직도 100% 참여는 못했지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것보다 말이야, 내가 지금 네 말을 듣고 있는데 네 말보다 내 말이 더 영향가가 있어. 내 말이 더 좋은 내용이야. 내 말이 더 훌륭한 말이야 라고 믿는 한 내 입을 다물지 않아 열게 돼 있죠.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말하는 것이 더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내 입을 다물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심 어린 중심으로부터의 회심에 가까운 그런 깨달음과 변화가 있지 않은 한은 바뀌기가 힘들죠.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아야지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째죠. 그래서 이 얘기만 마저 할게요. 제가 책에도 인용한 건데, 너무 이거 재미있어. 들어보세요.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 대부분이 잘 듣나요? 아니,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들이 남의 말에 집중하는 시간은 새가 짝짓기 하는 시간만큼이나 짧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새가 짝짓기 하는 시간은 10분의 1초. 10분의 1초. 0.1초. 정도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 얘기하기 전에.
척 알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도 이건 좀 여러분 재수없겠지만 내 얘기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왜 저렇게 재미없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어휘도 너무 빈곤하다. 좀 풍요로운 어휘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죄송해요. 전 이런 생각 하거든요. 들으면서 훨씬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고 풍부한 어휘를 쓸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다. 우리 글쓰기 교실에 들어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재수없겠지만 하여튼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래.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랑 나랑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립 하루 여행을 한다든지 뭐 둘이 어떤 경험을 하고 왔어요. 뭐 공연을 같이 보고 왔다고 쳐요. 그럼 들어오면 우리 아내가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뭐 얘기하면 내가 옆에서 답답해갖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막 끼어들어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니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이거 희한하네. 내가 이거를 말이에요. 이걸 개수를 세서 뽑은 것도 아니고 강의 준비하면서 쭉 정리한 건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개가 됐어요. 10개명이 돼버렸네. 참 직업병도 아니고 참 희한하네 이거. 자, 10번째는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내 확신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죠. 그런 상황이 있죠. 난 이거야 라고 굳게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혹은 똑같은 얘기인데 타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결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 혹은 타자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책에도 에포케라는 말을 썼어요. 후설의 그 말인데 원래 그리스에 있던 말을 후설이 가져다 쓴 거죠. 판단 중지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중지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글을 읽든지 해석을 하잖아요. 인터프리테이션이 일어나려면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다머라는 사람의 말을 해석학자죠. 말을 빌리면 해석의 지평이 있거든요. Horizon of Interpre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의 지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인데 10년 전에 읽을 때하고 지금 읽었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해석의 지평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년을 살면서. 그래서 나의 해석의 지평과 책의 해석의 지평이 교차하고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해석이라고 가다머가 아주 거칠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게 가다머 해석의 이론인데 그게 해석이 일어나는 방식인데 근데 제가요 저의 기준을 가지고 저의 신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신념에 의해서 책이 해석되기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해석의 지평이 이 책을 만나면서 해석의 지평이 수정되기도 해요. 변화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항상 세례를 베풀고 이거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게 조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변화돼. 그래서 이게 변화되니까 물론 이게 책 읽을 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겪을 때도 변화되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변화가 되고 하니까 이 해석의 지평이 변하니까 10년 후에 똑같은 책을 읽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 게 다르게 해석되는 게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해석의 지평이 이제 변화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내 기준 없이 상대방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서 상대방 말을 들을 수는 없다고요. 내 기준을 갖고 어쨌든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해석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에포케를 가지려고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서양 속담에서 상대방 신발을 신어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항상 내 신발 속에서 상대방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해석의 지평을 가다머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괄호 안에 넣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의 판단 기준을 괄호 안에 넣어서 잠깐 이걸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거죠. 괄호 안에 잠깐 넣어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최소한 unbiased하게 그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왜 못 듣는가, 왜 안 듣는가
에 대한 10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이유들인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하나씩 둘씩 개선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스킬러스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만을 내려놓기 위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또 불확실성의 고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드렸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들음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 또 주목받으려는 욕구,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는데, 또 자기 표현의 욕구를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를 쭉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듣지 않는 이유들을 극복을 해내고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되겠죠. 네, 들어야겠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굳이 이렇게 댁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쉬시지 않고 피곤하게 이 저녁에 오늘 주중에 더군다나 일 마치고 내일도 출근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 맞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근데 대표님 저 5분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듣기 경청의 책과 다른 게 존재론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른 점은 사람 말을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절친이나 이런 사람 말 듣기가 더 어렵거든요. 가까울수록 더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단어 하나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더 발끈하게 되고 더 화나게 되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는 어려움을 제가 이 책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또 어린아이의 말을 되게 듣기가 또 힘들죠. 예.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말을 사실 듣기의 고수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노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되면 정말 저는 듣기 고수라고, 저는 경청의 고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이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책에서 더 나가는 내용들이 약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신음소리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신 브레이트의 시구를 제가 빌렸죠. 공공한 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으면 가장 사랑하는 이의 나지막한 목소리도 듣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 약자,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소음 얘기도 제가 하죠. 그래서 원제계 시인의 낭만주의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내는 모든 소리를 사람으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자연의 소리, 제가 굉장히 많은 꼭지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사실 제가 유유에서 또 쓰고 싶은 책 제목에 말하기의 말들 빼놓고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다면, 감수성의 말들 시리즈로 얘기하면, 혹은 도심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먹이며 살아가는 법을 땅콩 문고 시리즈로, 땅콩 문고가 뭐하는 법 시리즈잖아요. 그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전 자연을, 우리가 여러분 도시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여러분이 잘 먹이고 그 감수성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정말 물질적으로 궁핍한 분들은.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뭐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 뭐 이렇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풍요로움이 감수성에 의해서 갈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수성이 그냥 별거 아닌 그냥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 저 사실 홍대 입구에서 여기까지 쭉 걸어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경의선 숲길 걸으면서 올 때마다. 근데 여기 너무 상업화돼서 좀 별로긴 해. 연남동 이쪽은. 사실 저 반대편 공덕동 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동네에 오면 경춘선 숲길이 있거든요. 공릉동으로 해가지고 그쪽 길이 서울여대까지 쭉 있는데 그 길이 진짜 걷기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걸으면서 참 행복하다. 참 감사하다. 해가 기울지만 여전히 대낮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을 후덥지근한 그 여름의 열기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백팩을 맸는데 내 등과 백팩 사이에 땀이 한 땀방울이 하나 둘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느낌이 참 감사하다. 내가 이걸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이 주는 폭염도 좀 이렇게 감수성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꿉꿉함과 습기도 한번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가 쫙 오면 습관 중에 하나가 맨발로 막 동네를 걸어 다니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자유로워져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맨발로 막 다니니까 한 초등학생이가 내 발을 딱 보더니 왜 맨발로 다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걔를 보니까 우산이 뒤로 젖혔어요. 근데 그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젖힌 데를 보니까 오목해갖고 빗물을 모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너 사진 찍어도 되겠더니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제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나랑 같은 과구나 이랬는데 내가 이거 사실 이렇게 바로 펴주가 이랬더니 아니요, 안 돼요 이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빗물을 접힌 우산을 갖고 빗물을 모으고 다니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비를 그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비를 사실 막고 있어요. 맞으면서도 그 빗물을 모으면서 쫙하고 다니고 있더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내가 맨발로 다니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내가 봤을 때 걔도 웃긴데. 그래서 어쨌거나 그 감수성이 있잖아요. 이런 생태적 감수성이 자연의 소리를 듣는 데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감수성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면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자기 안에 내면의 음성을. 이건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너무 잘 들어줘. 저 사람은 경청의 화신이야. 이렇게 칭송을 들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 파머가 쓴 책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잖아요. 그 원제가 Let your life speak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으로 말하게 하라 이건데, 원제가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이 속삭이고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분주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파커 팔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정말 중요하죠. 그 참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해도 말이다. 그러니까 내 실제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듣고 경청,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나야 라고. 솔직히 내가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 이 모습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나 맞지 라고 긍정해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그래 이게 나야 라고,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라고 긍정해 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조지 썬더스가 그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문창과가 유명하거든요. 그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식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사를 하러 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라이터로 살 건데
앞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존재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프리텐딩 해야 되는, 뭐뭐 있는 체 해야 되는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바라건대 압박을 받더라도 가짜자, 즉 흉내내는 자, 너무 똑똑한 자, 회피하는 자는 모두 버리고 진짜 자아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압권이죠. 그 진짜 자아가 실망스럽더라도 말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self-acceptability가 높은 사람, 자기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수용성이 높아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좀 직면을 하셨으면, 그래서 그 음성을 내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듣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시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쓰기 훈련도 되고 듣기 훈련, 특별히 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기 훈련도 되니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 드리는 에너지와 시간에 비해서 몇십 갑절을 거둘 수 있는 수직 맞는 장사가 일기 쓰는 거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꼭 일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70분 정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망설이지 말고 크게 쳐주세요.